먼저 재선위원이십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고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거쳐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민국 간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침에 여러분들 또 뵈니까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누시스에서 주관하는 공정거래 포럼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오는 포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다시피 앞서 우리 염영남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어제도 저희들이 제가 주관하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그래서 우리 금융을 담당하는 이제 모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지금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나라 산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모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관세,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한 10%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내적으로는 정치적 또 이 변이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또 많이 치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마침 오늘 우리 공정거래 포럼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유익 있게 또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또 국회의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참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우리 영남이 배출한, 영남은 아시죠? 고향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염영남 우리 대표님, 예, 오늘 항상 평소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준비하는 오시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상근 국장님, 그리고 임용영 전무님, 그리고 정노겸 부장님, 그리고 우리 차장 어디 가셨노? 하도 나한테 전화를 한 20분 넘게 하셔가지고 오늘 왔는데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또 좋은 강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우리 참 한기정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정말 또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이시지만은 굉장히 밝은 또 이런 정통한 지식과 내공으로 제가 참 친아우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여야를 떠나서 정말 훌륭한 우리 박상혁 의원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기원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민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축사를 해주실 분은요, 재선 의원이십니다. 제21대, 22대 국회의원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그리고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서 현재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부단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상경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이고요. 공보단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의뢰 박상혁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포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가불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 김포의 중간에서부터 이 강화도 앞에까지 뭐 최근에는 애기봉이라고 한 북한으로부터 한 1.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가 제 지역구로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뉴시스 공정 포럼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명남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한기정 위원장님은 제가 서울대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했는데 저희 뭐 그때 대학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또 깊은 또 인연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강민국 의원님과는 얼마 전에도 같이 함께 그 외국 출장도 다녀올 정도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돈독하게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뵈서 다시 한번 이런 또 이야기 나누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 강민국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TMF 사태였습니다. 다 벌써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었나 몇 조의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그 피해자들이 있어서 그 큰 사건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한기정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그 전에도 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도 뭐 20개 넘게가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경각심이 만들어지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강민국 간사님이 있는 공정거래 분야 소위원회에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된 공청회도 저희가 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런 지금 독점의 문제, 독과점의 문제를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 많은 입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와 더불어서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아마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도 도입을 해서 세제 경감 등 이런 혜택을 주고 결국 자율적으로 이런 독과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 협력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욱 더 촉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뭐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업인들이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 1월에 출범하고 또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그런 공정거래 분야에서 그런 또 해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여명남 대표님이 무료 배식 봉사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뉴시스에 이렇게 임직원들의 따뜻한 봉사활동이 지금 올해 말에 송년회가 다 취소될 정도로 좀 얼어있는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오늘 자리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상혁 의원님 축사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나서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요즘 또 상황인 만큼 두 분이 좀 서로 좀 되게 썰렁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분위기가 또 이상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우려를 했었는데 티타임 때부터 또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때도 그렇고 좀 되게 다정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흐뭇한 것 같고요.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너무 이런 모습을 원하니까 앞으로도 오늘 공정거래 핵심인 그 상생
상생 정치하는 모습 우리 강민국 의원님과 박상혁 의원님께 기대하면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특별 강연에 앞서서 중간에 이석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서 기념 촬영을 저희가 좀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위원장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국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그리고 한기정 위원장님, 염영남 대표이사님 네, 잠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따가 그 뉴시스 기사에 나가는 사진이니까 네, 제가 뭐 활짝 웃어주십시오 그런 말을 안 해도 워낙 매스컴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 너무 미소 자연스러우시죠? 네, 좋습니다. 네, 기념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민국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잠시 무대를 세팅한 다음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강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강연을 해주실 한기정 위원장님을 모실 텐데요. 한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그리고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보험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등을 거쳐서 현재 제21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기정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염영남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2024년도 공정거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공정거래에 관한 좀 기본적인 내용도 좀 설명드리고 저희 그 공정거래 성과 그다음에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과거에 과천에 있은 적도 있고 또 서초동에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종에 저희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이 있는데요. 정책과 조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사 분야는 조사관리관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사무소로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 대구사무소 이렇게 5개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과천에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정원은 649명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을 처리할 때는 신고를 받거나 또는 직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받고 또는 자체 인지 이후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사 불개시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사건에 착수하게 되고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리하게 되고요. 혐의가 경미하다라고 보면은 판단되면 경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혐의나 단순 경고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피시민 측에 송부를 하게 되고 피시민 측의 의견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9명으로 구성된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혐의인 경우도 있고 경고인 경우도 있고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나아가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심사보고서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각종 관련 조사 자료가 모두 모아져 있고 저희가 1심 법원에 준하는 그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절차가 1심 법원에 못지않게 이렇게 절차적으로 또 실질적으로도 갖춰져 있고 이 내용을 제가 거의 매주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이 내용을 이제 주말에 주로 이제 읽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의결서입니다. 법원의 판결문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전원회의를 할 때 모습입니다. 9명이 모두 지금 착석돼 있고요. 오른쪽 그 하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심사관 측,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직원들이 이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피시민 측입니다. 피시민과 그의 법률 대리인들이 앉아 있게 되고 지금 사진상 일부만 나왔고 실제는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일반 참관인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라든가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판정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저희가 대외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과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비공개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전원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3분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이제 전원회의 가기보다는 조금 작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제 소회의를 하게 됩니다. 소회의는 이제 3인으로 구성이 되고 3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1심 법원에 준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시민의 방어권 보장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시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피조사자 측에 부여되어 있고 또 피시민 의견서 제출을 위한 자료의 열람 복사 신청도 가능하고 또 위원회 회의 전에 의견 청취 절차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는 크게 4가지입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이건 이제 주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남용, 소위 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제재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M&A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그리고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정거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가 있습니다.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관련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관 부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기업 집단을 규율하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구분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 그다음에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율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은 공정거래법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방향은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그 중에서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저해하는 그 거래 관행, 시장 구조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또는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된 환경 조성, 그래서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 기반 마련도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관련해서 부당 내부 거래 또는 편법적 규제 회피에 대한 엄정 대응, 그리고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목표 아래 저희가 추진해 온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독과점 남용 제재, 담합, 기업 결합 심사,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시장 구조 개선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한 주요 그 조사는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경쟁 가맹 택시 가입 기사에게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 시에 일반 호출 서비스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것이 있고, 2023년입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그 콜 몰아주기 관련돼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관련해서 그 앱마켓에서 원스토어의 그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플랫폼 관련된 경쟁 질서 위반에 대한 규율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조사 후부터 제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경쟁이 저해되고 독과점이 고착화되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공정거래법으로는 현행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규율 대상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소수의 그 지배적 플랫폼이 그 규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율 내용은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애 대우 요구와 같은 네 가지 핵심적인 대표적인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과징금은 현행 6%인데 2% 상향해서 8%로 되어 있습니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법 위반을 하면, 그러니까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를 한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효율성을 목표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든가 정당화 이유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고, 아까 그 축사를 해주신 강민국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담합 관련된 내용입니다. 담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생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해왔습니다. 31개 가구업체가 건설사 발주 특판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공정 제어 감시 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또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건설사 발주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문용지 공급 사업자들이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 또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류, 통신 관련된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실생활 밀접 의식주 그리고 물가 상승을 처리하는 중간재 분야에 관한 담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업 결합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이 최근에 이제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2년 5월에 조건부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외국
외국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이제 고려해서 이번 달에 그 최종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 조치의 내용은 구조적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즉 경쟁 제한성이 있는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슬롯과 운수권이 이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티웨이가 대체항공사로 그 취항을 하게 돼 있고요. 미주 노선에는 에어 프리미어가 그 대체항공사로 이제 취항을 하고 일부 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취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일리지 통합 문제입니다. 마일리지 통합은 이 최종 승인 이후에 즉 기업 결합 최종 승인 이후에 6개월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갖고 계신 소비자들이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 통합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 방안 제출 제도라고 해서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그 심사관이 시정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 제한과 관련된 시정 방안은 해당 기업이 더 잘 안다라는 전제하에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금년 그리고 내년에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재를 해왔습니다. 쿠팡 관련된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사가 그 자사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 장기 계약을 강제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향후 과제입니다. 경쟁 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그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그 구조의 경우에는 결국 자유롭고 공정한 그런 시장 경제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2개 과제에 대해서 규제 개선 방안을 합의 도출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존 고급 택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택시 시장의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 부상 사고 이력, 주행거리 표시도 개선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과제는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업무는 굉장히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 및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구글 관련해서 앱마켓에서 시장지배적 지배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기업, 해외 기업 구분 없이 국내 시장의 그 경쟁을 저해하게 되면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그 사이에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이 10조 4,8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한 과징금이 2조 130억입니다. 약 20% 정도 되고요. 이런 이유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원칙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고 세계 공통 원칙입니다. 그 경쟁법 적용 관련된 소위 역외 적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위한 각종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2023년 3월에 미국에서 열린 미국 경쟁 당국 수장 간 국제 회의의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OECD 경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각국의 OECD 그 소속 국가의 경쟁 당국 수장들이 모두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경쟁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이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강민구 의원도 말씀 주셨는데요. TMF 관련해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티모VMF 관련된 판매 대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에 이르고요. 피해 업체가 4만 8천 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매우 컸고요. 그래서 지금 집단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기존에 전통적 유통 거래만을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온라인 중개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게 되고요. 그 내용은 그 정산 주기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 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 대금의 50% 이상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민국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달앱 관련된 그 논의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영세 음식점주의 민생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상생 협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행 중개 수수료가 9.8%이고 배달비가 1,900원에서 2,900원인데 상위 35%는 부담액 그 배달액 2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현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그 하위 65%는 현행보다 인하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위 20%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가 되고 배달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세 음식점주의 경우에는 이 상생 협의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생 협의체에서는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도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배달 플랫폼 관련된 최애 대우 요구 이슈, 그 다음에 수수료 인상, 무료 배달 관련된 허위 과장 표시 건 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는 필수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균질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인데요. 가맹사업에서 가장 큰 가맹점주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 품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필수 품목이 너무 많고 가격이 비싸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커피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컵 뚜껑까지 필수 품목 지정을 하고 가격은 시중가의 2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맹점주가 갖는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그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 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치킨, 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해서 현재 13건의 사건이 조사 중이고 한 건은 제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또 많이 되는 부분은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여러분들 뭐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관련된 이슈는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정산 주기도 너무 길다라는 것이 이제 그 모바일 상품과 관련된 가맹 정주의 큰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관 협의체를 지난 4월에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주요 논의 사항은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수수료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비자 환불이 현재는 9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90%가 좀 적다는 소비자 측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관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술 이용은 이제 원사업자가 소급사업자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또는 남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의 어떤 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액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가 현재 있는데 그것을 상향하는 내용,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 기준 신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 집행 관련해서는 최근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해오던 중소 하도급 업체가 기술 이용을 신고하니까 보복 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표시광고법 등이 이제 저희 소관 법률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은 디지털 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다크 패턴입니다. 그래서 다크 패턴이라는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나도 모르게 가격이 결정되거나 또는 최초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최종 가격이 이제 표시된다거나 탈퇴를 어렵게 하는 구성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웹이나 앱의 화면 구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크 패턴의 유형을 19개 유형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그중에 6개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했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문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 탈퇴 방해, 반복 간섭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크 패턴을 규율해서 법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직구, 특히 C-커머스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과 한국 소비자원 사이에 한 라인을 구축해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가 위해성과 관련된 검사를 해서 그 위해 정보를 알리테무에 제공하고 알리테무가 신속하게 판매를 차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위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관도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은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도 엄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그리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예정입니다. 또 스드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과 관련된 즉 예비 신혼부부들이 이 스드메 관련된 애로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습니다. 결혼 대행 업체 소비자 불만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의 거부, 위약금 과다,
청약철의 거부, 품질 등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 정보를 자율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날 그 주요 결혼 준비 대행 사업자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자율적으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표준 약관을 내년 1분기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관도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 중에 사진 파일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와 같은 것은 필수적인 서비스인데 현재는 그것을 별도 서비스로 구성해서 별도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관련 그리고 위약금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이제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서비스 전과 후를 구분해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현재 방문 판매법은 14일 이내고 할부 거래법은 7일 이내입니다. 근데 과거의 약관은 3일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법에 맞도록 저희가 약관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도 했습니다. 그 현장 조사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만족도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와 같이 광고하는 등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는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걸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방지를 위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 블로그 등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게 해서 소비자가 광고인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법 집행은 작년에 이루어진 거입니다만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관련된 부당 광고에 대한 법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 광고하거나 학원 실적을 과장해서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생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의 노력을 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행위는 이제 부당 행위로 지정을 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주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허위 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허위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 규율입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은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입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현재 10.4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전체 금년 기준으로 88개가 있고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출자 규제, 행태 규제, 공시 및 정보 규제와 같은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적용 대상을 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이제 그 자산 총액도 많고 해서 규율의 내용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금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규율 내용이고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두 가지만 포함됩니다. 하나는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가 규율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이 각종 규율이 모두 적용되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금지, 신규 수산 출지 금지, 이건 뭐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은 동일인 관련해서 이 동일인은 소위 저희가 기업 총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걸 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련해서 금년의 제도 개선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자연인만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법인도 동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길을 이제 열어놨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이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집단 지정 기준 합리화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동일 금액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가지 않으려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 기준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 기준을 좀 GDP 기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법 집행은 주로 이제 그 부당 내부 거래나 또는 그 소위 사익 편취와 관련된 저희가 법 집행을 한 내용이 오른쪽에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벌떼 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자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지방 식자재 유통기업에 진입하면서 계열회사의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서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를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했던 정책과 그다음에 법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도 혁신 경쟁과 민생 보호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공정거래 법 집행과 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먼 길까지 오셔서 어려운 시간에서 강연해 주신 한기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가 남았는데요. 바로 뉴시스가 이번에 새로 제정한 2024 대한민국 상생경영건설기업 시상식입니다. 이 행사는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한 건설사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시상식 개최 목적이 또 오늘 포럼 취지와 마찬가지로 기업 상생경영 확산 그리고 공정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돼서 마지막 순서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무대를 세팅하고 그리고 바로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사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상장과 상패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가 됩니다. 시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저희 여명남 대표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명남 대표이사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2024 올해의 상생경영 건설기업 수상자는 롯데건설입니다. 네, 롯데건설을 대표해서 외주 부문 업무 총괄하고 계신 노동호 상무님께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상장 대상 롯데건설 위 기업은 2024 올해의 상생경영 건설기업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독.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건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최근 10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지수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회사입니다. 네, 노동호 상무님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기도 하죠. 협력업체 대상으로 금융, 기술, 교육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건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정거래 포럼과 상생경영 시상식까지 저희 뉴시스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